자, 이번에 볼 것은 이제 사르만 시대 때 이제 영토 통치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카르디제는 중앙 집권화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완전하지는 못했죠. 지방 세력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수도를 정했던 곳이 어디냐면 아헨이라는 곳이에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아엔. 그래서 아엔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도를 보면 여기죠, 여기. 예전에 한번 그 11년도 기출문제 그 위치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엔에서 이제 주로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 뒤에도 계속 이제 도유식도 하고 왕이가 이제 그 황제가 이제 즉위하면 즉위식도 열렸던 그 역사적인 어떤 곳이거든요. 자, 하여튼 그 내용을 좀 보면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300여 곳으로 나누고요. 주마다 주 교구를 설치했다. 예, 여기에서 눈여볼 것은 이제 주 교구인데 갑자기 왜 행정조직이 안 나오고 주 교구가 딱 튀어나오냐?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행정조직을 만들려면 일단은 공무원 같은 존재들이 필요하죠. 그 밑에 이제 그 관리들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당시 어 사람들이 글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유식한 것도 아니고 글을 알아야지 행정문서를 처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글을 좀 알고 어느 정도 박식한 지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수도사들이나 그다음에 교회 목사라고 하나요? 예, 신부라고 하죠. 예, 이런 이제 성직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카스테제는 이 성직자들을 주로 이제 행정 조직에 이용했어. 그래서 주 교구를 설치하고 그게 일종의 행정 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예, 그래서 종교 그런 카톨릭 조직을 행정 조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들을 이용해 갖고 그 지역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행정적 통제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칼데제는 자신의 정복 활동을 할 때 기독교 전파도 같이 했어요. 그 당시 뭐 게르만족들이 다 기독교를 다 수용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전파하고 거기에 교회를 만들어서 주교구를 만들고 그걸 행정조직과 일치시켜 가지고 주로 이제 말단 실무진 역할을 밑에 있는 성직자들이 처리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경 근처에는 변경주를 설치했다. 아까 이제 변경주 한번 나왔죠. 카탈루니아 지방에 그 당시 에스파니아 변경주를 설치해서 에스파냐 방경주를 설치해갖고 그 당시 이슬람 세력과 왕춘지대를 삼았다고 했죠. 그리고 주마다 주백이나 변경백을 이제 두었고요. 치안과 사법 군사를 감장했다. 그래서 주백과 변경백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도관찰사고요. 그 밑에 또 관리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일단 이제 밑에 있는 그 조그만 주군 현 단위의 이런 그러니까 군현 단위의 이제 조그만 지방의 이제 그 관리들은 주로 지방 토착세력들 프랑크 부족들이고 얘네들 이제 게르만 부족들이고 부족장들이고 이들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에 이제 주백이나 변경백을 뒀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총괄했다 보시면 돼요. 주요한 그 지역을 그 밑에 있는 그 행정 조직을 총괄했는데 대개 이 사람들은 이제 파견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코 왕국이 무너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의 지역 토착 세력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지역에서 영향권을 행사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후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 때 등장했던 왕조들 있죠. 이 왕조들이 다 예전에 이제 그 카르스 대제 때 만들어 놓은 그 주백과 변경백의 그 후손들이 황제권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데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 혼란과 지방 분권적 경영이 조장되었으며 주백 주교 유력한 귀족들도 상당수 독립성을 유지했다. 그래서 중앙 통제는 왕의 명령과 왕의 판결 순찰사를 정도였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방 중앙 집권을 깨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불완전한 지방 분권적 사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선호망제 즉위를 볼게요. 이게 800년에 있었던 건데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거죠. 자, 그 당시 이제 카르데제가 이제 카르데제가 옛 서나와 제국의 영토를 상당수가 하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네오 3세가 상당히 이제 주변에도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네오 3세는 카를 대제에게 이제 서노마 황제관을 수용해서 정치적 보호를 좀 더 강하게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카를 대제가 노마에 방문한 해에 맞춰가지고 그 당시 그 네오 3세가 카를 대제를 서노마 황제로 즉위시키죠. 그래서 대관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네오 3세는 비잔틴 황제의 이제 그 보호를 받고 벗어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샤르만의 권력의 정당성을 또 인정받고 싶었고, 둘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비잔틴 왕제도 처음엔 승인하지 않았죠. 근데 나중에 승인을 하게 돼요. 자, 요거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래서 승인해주고 샤르만 대제부터 이제 어디를 얻게 되냐면, 어느 날 이제 그 유고슬라비아 이제 연안 있죠. 달마치아 해안 연안 그 지역을 이제 비잔틴 제국이 얻게 되는 거죠. 자, 하여튼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러면 그 서노마 제국의 이제 황제 간의 수요의 의미를 볼게요. 일단 이 서노마 황제 간의 수요는 기독교를 매개로 해서 로마 게르만적인 어떤 중세 유럽 질서가 수입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교회와 국가가 긴밀한 유대 관계가 강화됐고요.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성립과 더불어 교권과 재권의 분쟁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교권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교황의 권력이죠. 네, 재권이라는 것은 황제의 권력이야. 세속 권력이죠. 그 세속 권력과 이 교황 권력이 대립이 일어났다. 물론 그 당시에는 카를 대제 당시에는 황제권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교권이 뭐 그렇게 대항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황권이 세지면서 이제 황제권과 교황권의 대립이 포출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또 하나 이제 추가되면 서유럽 세계의 어떤 서유럽 문화 형성의 계기가 되는 거죠. 요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서유럽 문화를 만들었다. 예. 자, 그리고 하나 이제 더 이제 추가하자면, 자, 이 카오스 대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이 카를 대제는 후대 이제 유럽 통합의 어떤 상징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유럽 교과서 보면 프랑스사나 독일사나 이탈리아 그 유럽 교과서 보면 다 카오링고 대제를 다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역사니까. 거기에서 이제 각국사가 이제 또 분리돼 나가죠. 그래서 이 카올 대제가 유럽 통합의 상징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EU가 성립되고 이제 유럽 통합을 강화할 때 카올 대제상을 만들어 가지고 유럽 통합의 어떤 수호자에게 카오스상, 카올 대제상을 줬다. 이게 1950년대 이후부터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전체에 단결에 공헌한 정치 지도자나 경제, 문화적 공로자에게 수요한 상이다. 요거 예전에 그 06년 공사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이제 프랑크 왕과 로마구의 제후 관련돼서 한번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카롤링고 르네상스 볼게요. 카롤링고 르네상스는 이거 예전에 2번 정도 나왔죠. 예, 카롤링고 르네상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볼게요. 그 카우스 대제는 글자를 몰랐어요. 이 사람 자체가 문맹이었어요. 예, 근데 문화진흥에는 상당히 왜냐면 공헌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알킨 같은 사람인데 이 알킨은 이제 앵글 섹슨 쪽 출신이야. 영국 그 잉글랜드 학자를 이제 초빙해서 그 당시 에크시 라샤페이라는 게 있어요. 에크시샤 나페 사펠의 궁중학교를 개설하고 고전 라틴어 문법 논리학을 교수하게 했죠. 가르치게 했고, 그 다음에 유럽 전역의 학자들에게 궁전을 모아서 학문 연구에 힘썼고 수도원을 종교적 수련뿐만 아니라 문화의 중심지로 삼고, 뒤에 이제 수도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뭐 그때 또 얘기를 해볼게요. 이러한 문화 부흥 정책에 따라서 수도원에서 고전 작품을 필사를 비롯한 고전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는 거. 자, 이 시기 때 수도원에 의한 고전 연구 필사는 후에 중세 문화의 발전을 꽃필 수 있는 바탕이 되었고요.
그때 이제 라틴어 문헌을 이제 많이 수집을 해서 라틴 문화의 부흥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라틴어가 국제어가 돼.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 때 그 지식인들은 이 라틴어 가지고 통용을 하잖아요. 동아시아 교과서, 동아시아에서는 한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라틴어죠. 참고로 라틴어는 그 당시에 사어였어. 쓰이지 않는 언어였죠.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시대 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제 뭐냐면 그 언어였는데 오늘날 이탈리아어하고는 달라요. 예. 근데 이 사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어, 프랑스어 이런 어원들이 다 라틴어에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소문자를 제정했다. 알파벳 소문자 기원이 되는데 요걸 카롤린고 시대 때 소문자, 카롤린고 소문자라고 하는데 그 소문자는 예전에 없었냐? 예전에 있었어요. 메로밍고 시대 때 만든 메로밍고 소문자가 있는데 메로밍고 소문자보다 카롤린고 시대 때 소문자가 훨씬 쓰기가 좋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소문자는 이 카롤린고 때 만든 소문자예요. 예.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중세 문화의 바탕이 됐고 라틴 투던사의 조직을 바탕으로 고전 문화를 보존하면서 그리스 라틴 문화를 융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예전에 카우스 르네상스, 카롤링고 르네상스 관련돼서 시험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카우스 대제 업적이 서유설세에 미친 영향인데 볼게요. 서로가 제국의 영토를 차지하여 부유된 서유럽세에게 다시 통일했다는 거. 이거 정복주의 교회를 세워서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거. 이걸 일종 행정조직으로 이용을 했다고 했죠. 자, 그다음 문해 부흥에 적극적으로 라틴 고전 문화를 부흥시켰고 로마 제국의 정통, 기독교, 게르만 정통 요소가 융합되어 서유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예. 그리고 이제 통합의 상징으로서 이런 측면 때문에 카우스 대제상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카르디제 사후에 프랑크 왕국이 이제 분열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자식들에서 나눠갖게 되는데, 그 이제 내용을 보면 요거 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게 없네. 요거부터 좀 하고 넘어갈게요. 프랑크 왕국 분열하기 전에 콘스탄트 기증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문맥상 맞는 것 같아. 이건 이제 교과서에도 가끔씩 언급되는 내용이거든요. 잠깐 보면 자 보충 페이지 잠깐 펴보시면 이 카노닝글 시대 때 소문자 있죠? 이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문자예요. 자, 요거 볼게요. 자 보충 페이지 몇 페이지 펴보시면 162페이지 펴보세요. 자 콘스탄트 기진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위조 문서예요. 후대에 이제 조작된 문서인데 자 일단 그러니까 후대에 이제 그 조작된 문서 밝혀진 거죠. 예, 그 내용을 보면 앞에서 이제 노마 황제하고 그러니까 노마 황제된다. 그 당시 이제 어디야 그 다시 얘기할게요. 자기 잘못 얘기했어요. 예, 교회하고 서노마 교회하고 그 당시 프랑크 왕조가 유착됐다고 했잖아요. 정경 유착. 그래서 서로 정치적인 어떤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자 그래서 로마 교황에서 교황청에서 요걸 이제 좀 역사적 기원을 좀 만들어 갖고 자신이 어떤 그 뭐냐면 선호마 황제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던 걸 좀 만들기 위해서 뭐냐 역사적인 문서를 조작을 했죠. 위조 문서를 만드는데 그 목적 내용을 보면 자 로마 황제가 서유럽에 대한 지배권을 교황에게 주었다. 이 콘스탄트 기증장은 그러니까 이거 로마 황제는 누구 있어요? 콘스탄티누스 기증장이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겠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쪽 그 서유럽 지역에 어떤 지배권을 교황에게 줬어. 그래서 이제 교황이 지배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지배권을 바탕으로 해서 소노마 황제가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믿고 그래서 이걸 봤던 중세 유럽 사회에서 이제 교황권의 우위를 주장하는 근거에 이용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위조 문서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인문주의자 로렌츠 발라라는 사람이 좀 보니까 이게 이제 교차 분석을 해보니까 8, 9세기 무적에
교황청의 서기가 만든 가짜 문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문서를 만들었냐? 그 당시에 이제 그 시기가 교황 스테판 2세 때였어요. 스테판 2세 때 이제 그 당시 프랑크 왕국의 실권자가 피핀이었죠. 그러니까 피핀이 왕을 임명하려니까 뭔가 이제 교황의 권위가 있어야 될 거냐, 어떤 그 권한이. 그래서 권한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이러한 콘스탄트 기신장을 조작을 해갖고 이걸 바탕으로 피핀을 왕을 임명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왕을 임명하고 나서 이제 정경주착이 훨씬 더 강해지죠. 그래서 왜 그랬냐? 아까쯤에 똑같은 이유예요. 로마 교회는 면목상 동로마 황제를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철시쪽 이슬람 세력과 롬바르디 왕국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고, 얘네들이 실제로 동로마 황제가 큰 도움이 안 되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뭐 성상 그 숭배 금지령 때문에 갈등을 또 빚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황은 이제 공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프랑크 왕국과의 제휴를 모색했고요. 그리고 교황은 동로마 황제 간섭을 배제하고 프랑크 왕국과 원활하게 교섭하기 위해서 서노마 제국의 지배권을 교황에 갖는다는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콘스탄티누스 기신장 없는 문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나중에 로렌츠 발라에 의해서 위조 문서라고 밝혀지게 된 거죠. 예. 요거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에 잠깐씩 나오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밑에 제가 이제 프랑크 왕국의 지배구조 교회인데, 프랑크 왕국하고 교회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했죠. 그래서 정복 활동하는 과정에서 교회 조직도 확대되고 이렇게 있는데, 요 특징들, 그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정리해놨어요. 이게 쭉. 그래서 이제 있는데 굳이 뭐 볼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관심 있는 사람 보세요. 그냥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프랑크 붕괴 이제 볼게요. 프랑크 왕국의 붕괴. 자, 일단은 이제 프랑크 왕국의 이제 분열 및 붕괴는 앞에서 이제 고질적인 이제 그 당시 프랑크족들의 문제점을 또 볼 수 있는데, 자, 하나가 뭐냐면 분할상속제가 있어요. 이건 안 나와있네. 분할상속제가 원인이었다. 이게 이제 제도적인 원인이고, 그 외에도 여기 이제 있는 게 그 외인데, 자, 사르마 제국은 너무 땅이 넓어요. 예. 그래서 언어나 습성 등 다른 여러 부족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통합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지방 분권적 경영에 강해서 앞에서 사르마 제국 때 나름대로 중앙 집권을 좀 강화시키려고 좀 했죠. 근데 실제로 잘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방 분권적 경영이 강해서 강력한 지배자에 의해서 통합될 수 있어. 앞에 이제 칼 대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카리스마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그 아들들 때에서는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베르댕 조약과 마르셴 조약에 의해서 나눠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계보를 보면 칼 대제가 이제 죽은 후에 누이 건고왕이 있어요. 경고왕 그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죽죠. 외아들이 같은데 그 아들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칼 대제의 어떤 손자들이죠. 손자들이 이제 그 앞에서 베르댕 조약을 이제 맺게 돼요. 그래서 그때 누이 건고왕의 새 왕자가 누구냐면 찰스 데모리 왕.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서부 프랑크를 갖게 되고 오늘날 프랑스 지역을 나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누구냐면 찰스 데모리 왕 있고, 그다음 여기 이제 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누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동부 지역, 독일 지역을 이제 얻게 되고요. 동프랑크 지역 얻게 되고, 그다음에 장남이 한 명 있었는데, 장남이 이제 노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장남이야. 그래서 얘는 왕이지만 얘는 황제 칭호를 갖게 돼요. 선호 황제 칭호를 갖게 되고, 그리고 동서 프랑크 중간지대에 해당하는 지금의 뭐 네덜란드, 아일란드, 그 다음에 북이탈리아 이등 등등의 지역을 얻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나눠가졌던 것이 그 베르냉 조약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마르셴 조약을 얻게 하는데, 이 누테르가 일찍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북이탈리아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는 누테르 땅 중에 일부를 이제 북이탈리아 지역은 땅들을 중프랑크와 중부 프랑크를 서로 이제 뭐냐면 나눠갖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삼국이 분할돼. 그래서 동서 프랑크가 북이탈리아 지역한 중부 프랑크를 서로 잠식하면서
삼국이 분할되면서 뭐냐면 이렇게 메르신 조약이 맺어졌다.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이제 갈라지게 된 거야. 예전에 이제 프랑코 역사를 독일 역사, 프랑스사, 이탈리아사가 겸했다고 했죠. 이때부터는 메르신 조약부터는 여기 이제 중부 프랑크 지역을 날아가게 되면서 이제 역사가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죠. 일단 동프랑크 독일사에 이제 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프랑크 프랑스사죠. 그 다음에 여기 중프랑크. 이거 나누니까 이거 엄밀히 중프랑크가 북부 이탈리아죠. 예. 이탈리아.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개 국가로 역사가 이제 분열되기 시작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뭐냐면 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삼국의 어떤 경계선이 요 메르신 조약을 통해서 어렴풋이 이제 확실하지 않지만 대충 이제 경계가 지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때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분열 이후에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이거는 따로 뒤에 이제 왕조사 할 때 좀 얘기하겠지만 일단 동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제후들이 왕을 선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성노마제국이나 뭐 동프랑크나 다 이게 뭐냐면 선출된 왕이야. 세습된 왕이 아니야. 근데 이제 이거는 형식적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왕이 미리 이제 후계를 정해 놓으면 그 밑에 제후들이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인정해주는 선출식으로 인정해주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토 1세가 이제 왕이 되죠. 원래 동프랑크 왕기가 있었는데 끊어지고 나중에 오토 1세가 또 한데 이게 나중에 신성로마 황제 대관을 받아서 이제 오토 1세가 있고 엄밀히 신성로마 황제 대관은 뒤에 붙여진 건데 이건 하여튼 교과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서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왕조가 끊어져. 네, 왕실 계보가. 그래서 대신에 카페 왕조가 등장했고 서프랑크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카페 왕조가 좀 처음에는 힘이 되게 약했죠. 예, 약하다 점점 이제 세를 불려나가잖아요.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구심점 없이 제후와 도시 세력들이 강대했고요. 거기에 또 이슬람의 노르만 침입 등 있고 그 다음에 뭐 동로마의 잦은 침입도 있고 하여튼 복잡했어요. 이탈리아는. 예, 이탈리아 한동안 상당히 중심 세력 없이 분열된 세력 지역이었다. 거기다 이제 또 뭐냐면 그 신성로마 황제들이 이탈리아 문제에 되게 관심을 가졌죠. 그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열된 내용이 있고 이거 아까쯤에 설명했던 이제 지역이고 예, 요걸 여기다가 앞에다가 카스 데제트 관련된 내용은 앞에다가 편집을 해놨는데 앞에 편집을 해놔야겠네. 역사 지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는 이제 서브노트에는 없어요. 그래서 있는데 최대한 많이 집어넣으려고. 역사 지도를 예전에 한번 출판할 때 좀 많이 집어넣으려 했더니 못 집어넣었어요. 다 지웠더라고 출판사에서. 왜냐면 이거 자체가 지금 저작권에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이제 파일로 올리니까 저작권 상관없이 그냥 막 올리는 막 집어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제가 그 교재를 책으로 만들어갖고 내면 좋기는 좋은데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저작권 걸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형성평가나 총괄평가 뭐 그런 내용들 보면 다 이제 그 저작권 관련된 있죠. 제가 이제 기본서 내용들 편집하고 오디오 붙이고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허락을 받고 하면 복잡해. 돈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게 파일로 올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만족의 이동을 볼게요. 게르만이 북부 게르만족들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르만족, 바이킹이라고 이제 했죠. 바이킹은 이제 노르만족들의 이제 배를 범설 바이킹이라고 하잖아요. 자, 하여튼 그게 이제 민족 이름이 돼버렸는데 별칭이 됐는데, 자, 그 당시 이제 9세기 때 넘어가면 주변부터 이제 계속 이제 뭐냐면 유럽의 쳐도는 민족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노르만족이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지중해 영향을 장악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누구야? 기억이 안 나네. 예. 동방에서는 기마족이었던 유목민족 마자드족 이런 민족들이 이제 쳐들어와. 근데 앞에서 이제 카라스 대제처럼 강력한 왕국이 있었으면 이들 격퇴시킬 수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분열돼 있었잖아요. 정치적 분열돼 있는데 이들 세력들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효율적으로 방비를 할 수 없었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봉건제도라는 것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봉건제도라는 것이 중세가 딱 시작되자 등장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도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 노르만족 침입 이후에 9세기 이후에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노르만족들을 볼게요. 자, 이 노르만족들은 원래 게르만의 일파였어요. 북부 게르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스칸디아 반도 지역이나 저쪽 덴마크 이런 지역에 살았던 민족이죠. 그래서 이제 북방이노스 바이킹 이렇게 있는데 바이킹은 이제 그들이 타고 있는 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민족의 별칭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대인으로 불렸다. 그래서 원주지는 스칸디아 반도 덴마크 해안 지방에 있는 북유럽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쪽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등치가 되게 커요. 유럽인들이 이제 좀 키가 큰 한데 더 커. 지금 뭐 남자가 평균 키가 거기에서는 185 이상이고 그 여자는 170이 넘는다고 하죠. 예, 되게 커. 왜냐면 북방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등치가 커요. 이건 뭐 동물이나 인간이나 뭐 똑같은 것 같아. 왜냐면 추우면 열 발사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치가 크다고요.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생업은 평상시에 상업을 했는데 가끔 상업하다가 이제 안 되면 또 해적행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얘들이 왜 갑자기 이제 가만히 있다가 그 당시 9세기 때 이렇게 유럽 전역으로 와갖고 약탈을 행했냐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긴 있는데 여기 이제 북방에 보면 이제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여러 이제 왕국들이 있었나 봐요. 그들끼리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운 거야. 일본에 보면 전국시대 있죠. 그런데 전국시대에 치고받고 싸우니까 이제 뭐냐면 인구도 증가하고 싸움도 계속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체에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해외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전국시대 때 이제 끝나서 우리나라 침공한 것처럼 근데 얘네들이 밥만 먹고 맨날 싸우고 그런 것만 능숙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정투 기술은 아주 만렙을 찍었던 애들이죠. 그런데 이제 밑에 있었던 게르만족들 오랜 동안 정착 생활 동안 이제 전쟁이 없었거든요. 평화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로마 문화에 또 영향을 받고 하니까 자, 그런 사회에서 이미 이제 노르만족들이 완전히 100년, 200년 동안 맨날 전투만 했던 이 전투 민족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지. 예. 맨날 깨지게 되고. 예. 자, 하여튼 이 노르만족들이 이제 활동을 보면 이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약탈도 하지만 또 나라를 또 세워요. 그 아니면 또 노르만족들이 공격해 오면 그 지역의 왕들이나 이 사람들이 노르만족들 중에 몰려와 자기 이제 보이는 가이드도 만들어. 그래서 이제 땅을 일부 나눠주고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하도록 하죠. 또 노르만족들이 일단 신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또 이렇게 죽음 관계가 형성되면 절대 충성을 맹세하거든요. 그 얘네들이 이제 가이드 역할에서 다른 부족의 노르만족들이 오면 또 막아주고 뭐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국가들이 세워지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르만디 공국이죠. 그래서 추장이었던 로루가 프랑스 서북 지역에 건국을 하게 되죠. 오늘날 노르망디 그 지역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막 노르만족들이 쳐들어와서 파리도 이제 약탈 공격하지 않았지만 파리를 이제 점령하지 못했지만 파리를 공격하고 주변 지역을 약탈하니까 그 당시 그 서프랑코 왕이 그 지역을 하나 떼줬어. 예, 루르라는 사람한테. 그래서 여기에 노르만디에 떼주고 대신에 너가 이제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대신에 나를 좀 보호해달라. 그래서 이제 노르만디 공국이 세워지고 이 루르도 이제 요 땅을 얻었으니까 이제 그 서프랑코 왕국의 이제 신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열심히 이제 다른 프랑코 왕족들, 그러니까 다른 노르만족들 공격을 막아주는 가이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노르만디 공국도 처음에는 이게 이제 얘네들 노르만족들이 세웠거든요. 근데 이게 급속하게 이제 이 지역의 형지화 됐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2대 3대 들어가면 거의 그 지역의 프랑스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노르만족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그 지역에 정착해서 살면 현지화가 되게 빨라요. 네, 현지화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리언 같은 사람도 있죠. 노르만디 공국의 원리언 같은 사람도 실제 지 조상이 노르만족이지만 실제 이미 그 당시는 프랑스 사람이었다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로 볼게요. 잉글랜드. 자, 원래 잉글랜드는 이제 노르만들이 들어왔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게르만 거기서 살고 있는 잉글색슨족들이 일종의 이제 얘네들을
용병으로 채용했어요. 용병으로. 예. 그래서 용병으로 채용해갖고 그 지역에 이제 오게 했는데 딱 살다 보니까 살기가 좋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그 친구들이 그 지역에 예전에 뭐 그 덴마크에 있는 대인이 원래 덴마크 출신이죠. 덴마크 애들한테 알려주고 덴마크 다른 부족들과 이 잉글랜드 동부 지역을 점령을 했고요. 데일로라고 하거든요. 이 지역이. 그래갖고 이제 영국은 이 덴마크 계통의 노르만족 때 데일 쪽에 계속 침입하니까 아예 그냥 북동부 지역을 그냥 따로 살게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데일로 지역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살았던 이제 민족 데일로들은 얘들이 이제 곧바로 기독교 개종하고 앵글색슨족과 융합을 했고요. 그래서 완전히 앵글색슨화 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데일로가나 노르만디나 한번 정착을 하면 그 지역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프랑스인 영국인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또 한 번의 공격이 들어오죠. 이거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영국은 뒤에 이제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노르만디 공국의 원리형, 국선했던 원리형이 영국에 건너와서 이제 로마 왕조를 세우는데 그때 프랑스식 봉건 제도를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 프랑스식 봉건제는 중앙집권적 봉건제다. 이렇게 보는데 요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영국 살 때. 자, 그 다음에 양치 시칠리아 왕국이 있어요. 원래 시칠리아는 그 당시 동로마 제국을 가지고 있다가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다시 장악하고 다시 이슬람 세력을 격퇴시킨 것이 요 양시칠리아 왕국이야. 예. 그래서 이제 노르만 세력들이 세웠던 왕조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이제 누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누릭이 이 노스족을 누릭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당시 노보고르드족을 공국을 건설했어요. 이때 누릭에 이제 이끌었던 게르만족들을 루스족이라고 하거든요. 루스. 그러니까 루스라는 건 뭐냐면 러시아어도 강경한, 강한 그런 것을 이제 루스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인들도 자신을 할 때 루스라고 이끌죠. 그래갖고 이제 루스고 우리가 러시아라는 말도 루스인데 땅, 아는 뭐뭐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된 거야. 그래서 원래는 게르만의 그 노르만의 라고 그러니까 누리기 이끈 노르만족이었지만 이게 나중에 그 슬라브족들이 이제 지칭할 때 루스족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노보고르도 공국을 건설하고 나서 좀 있다가 어딜 또 이동해 키예프로 이제 이동해 키예프까지 점령하게 돼요. 근데 이 키예프가 그 당시 이제 상당히 중요요충지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수도를 옮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키예프 공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키예프 루스라고 또 하죠. 키예프 루스, 키의 루스라고 하는데 뭐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 키예프 거야 아마. 하여튼 이 키예프 루스를 중심으로 해갖고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이런 나라들의 어떤 공통된 조상이 조상 국가 그러니까 조상이 되는 거죠. 이 키예프 루스가 여기서 다 갈려져 나온 거야. 이 동부 그 슬라브족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주민 노르만족들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건국하고요. 아이슬란드에서 아이슬란드 점령하고 그린란드를 거쳐서 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까지 진출했다고 그래. 그 유적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적은 인원이 왔기 때문에 원주민들에게 오히려 공격을 받고 전멸되죠. 예. 그걸 이제 모티브로 예전에 한번 영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예. 자, 노르만족들의 이제 그 공격 결과 내륙 교통로가 갖축되고 왜냐하면 얘들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닷길만 가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하천이나 해도까지 가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해도가 막히면 하천이 막히면 또 바이킹 배를 이렇게 들고 여러 사람이 들고 수 있는 그런 크기거든요. 들고 다음 하천으로 이동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개척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사회 안전이 파괴되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강한 자한테 의탁하는 그런 이제 형상되면서 봉건화가 진행이 됐다. 문화적 쇠퇴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9세기 때 시작돼 갖고 11세기 정도에 가서 이제 뭐냐면 이제 마무리돼가. 이때 이미 이제 그 노르만족들이 이제 많이 정착되고 현지화됐고 거기에다 이제 맨날 싸우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도 이제 뭐냐면 전투 기술을 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같은 만렙을 찍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공격할 건덕지가 없는 거야. 예.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되는데 자, 그래서 유럽사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이제 기타 이민족이 침입인데 대표적인 마자르족이에요. 이 마자르족은 아시아 계통의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유럽을 공격을 해서 도나우강 중류 계급지구를 이제 차지하고요. 9세기 때 서쪽 이동해서 드네스터강을 건너서 아바르족하고 합쳐갖고 천년경에 헝가리를 건국했어요. 그래서 지금 헝가리인들은 마자르족이에요. 후손이죠. 그러면 이게 아시아 계통인데 지금 헝가리들은 유럽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미 그동안 이제 혼혈이 돼갖고 인종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있지만 헝가리족은 이제 마자르족은 원칙은 아시아족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마자르족은 인도 유도모족과 계통과 달리 헝가리어는 좀 약간 우리하고 똑같아. 예, 언어 순서나 뭐 문법 구조가. 그래서 뭐 주어, 목적어, 서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17나라에 점령했고, 그 다음에 슬라브족이나 아바르족, 뭐 불가르족 이런 애들이 이제 들어왔다. 다그 슬라브족 계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침입을 들어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세 왕국 관련된 내용을 좀 이렇게, 원래 이제 분권제도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세 왕국이 건너뛰네. 예. 일단 정치사 이제부터 설명을 하죠. 자, 여기 이제 중세 왕국 때 있는데 여기 보니 먼저 서프랑크를 볼게요. 자, 이 서프랑크가 원래 프랑스 지역이잖아요. 프랑스죠. 그래서 이제 원래 서프랑크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프랑크 왕이 있었지만 국가 가계가 이제 단절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새롭게 왕이 됐던 사람이 유국 카페죠. 오늘날 파리 지역 일대 일드 프랑스 지역을 이제 통치했던 그 왕조인데,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카페 왕조라고 해요. 카페 왕조. 자, 그래서 유국 카페부터 해서 44세까지 카페 왕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조가 바뀌죠. 반려 왕조야. 근데 카페 왕조와 반려 왕조 갑자기 뭐 새로운 왕조가 등장한 거 아니고, 보통 이제 유럽에서는 보통 이제 적장자 계승이 딱 끝나버리면 그 친계 쪽에 뭐 왕이 있으면 그 친아들이 있잖아요. 친아들 쪽이 끊어지면 반계 쪽이 왕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왕조가 바뀌어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 같은 고려나 뭐 조선이나 반계가 돼도 계속 조선 왕조가 유지되잖아요. 그런 거 개념이 좀 달라. 하여튼 반려 왕조가 있다가 필립 6세부터 해서 앙리 3세까지 있죠.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백년 전쟁이 일어났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중간에 우리가 이제 종교 전쟁이 있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종교 전쟁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부르몬 왕조가 등장하죠. 부르몬 왕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나중에 이제 쭉 지속이 됐다. 여기 사르 10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르봉 왕조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 이런 끝나잖아요. 루이 16세 때. 근데 나중에 복귀되잖아. 복귀돼서 그 당시 7월 혁명 때 마지막 왕이죠. 그때 복귀 와서 이제 7월 혁명 이전에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샤르 10세야. 쫓겨났죠. 7월 왕정에서. 요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왕조도 지속이 되는데, 참고로 유럽에서는 보통 황제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황제는 능력만 있으면 될 수 있어. 우리가 좀 달라요. 근데 왕은 핏줄이 있어야 돼. 혈통이. 그래갖고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왕계통의 어떤 핏줄을 받아야 되지만, 왕통을 정통 왕조의 어떤 피를 받아야지만 뭐냐면 왕이 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에서 여러 왕조들 있잖아요. 되게 보면 되게 몇 개 왕조에서 갈려져 나온 거야.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냐면 왕국을 세울 수 없으면 다른 왕을 초빙에다가 자국 왕을 대신해 갖고 왕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부르봉 왕조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만 왕조 세웠던 게 아니라 스페인이나 뭐 포르투갈 등등등 해갖고 부르봉 왕실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왕 자체가 활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뭐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페 왕조를 볼게요. 자, 카페 왕조는 이제 보면 유국 카페에서부터 시작하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카페 왕조의 계보도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제 기출문제 풀어볼 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계보도가 한번 나오는데, 그래서 유국 카페에서 이제 출연했는데, 유국 카페는 상당히 왕권이 미약할 때죠, 이때.
이 당시 이제 유국 카페가 통치했던 지역은 일드 프랑스 지역이에요. 일드 프랑스 지역으로서 중심부인 파리를 이제 포함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조그만 중소 뭐냐면 공국에 불과했어요. 오히려 이제 그 지역 그 나머지 대제후들이 이제 권한이 크기나 이런 힘이 더 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유국 카페를 이제 정했냐면 그 당시 이제 유국 카페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냐면 대제후들이 소왕이 되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얼굴마담을 내세웠고 상징적인 존재는 왕이 필요하니까 내세우고 실 권력을 자기가 이제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 명목상 왕이지만 일단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워갖고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재테크를 잘했다면 재테크보다는 혼테크를 잘했다고 보시면 돼요. 혼테크를 되게 잘했어 얘네들이. 그래서 혼테크를 해갖고 결혼을 잘 시켜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제후들 있죠. 제후들의 땅들을 뺏게 되죠. 뺏기보다는 그냥 가지게 돼.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보통 그 일부 일처제만 인정해요. 일부 일처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한 명의 부인만 있는 걸 그러니까 한 명의 부인 외에도 첩도 있잖아요. 첩의 자식은 인정 안 해요. 자식이 아니야. 우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 인정하고 그리고 통치권을 누구한테만 주냐면 아들에 대해 줘요. 아들. 딸은 뭐냐면 영지는 상속할 수 있어요. 근데 통치권은 누가 이제 행사하면 사위가 행사하죠. 네, 사위가.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딸하고 사위가 낮은 이제 여기 보면 아들 있죠. 이 아들이 이제 통치권을 또 얻게 돼요. 네,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를 잘하면 왜냐면 그 딸만 있는 제후드의 땅을 이제 땅을 딸만 있는 제후드를 골라서 이 딸과 결혼시켜서 왕자들 요 아들은 어차피 이제 카페 왕조의 후손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걸 또 먹는 거야. 자기 어머니 땅이나 이걸 먹고. 근데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기 사위하고 딸이 결혼하다가 파탄 났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다시 재혼했다. 다시 재혼을 하면 요 사람이 이제 뭐냐 이 남편이 땅을 또 갖는 거야. 그래서 딸은 상속은 할 수 있지만 통치는 할 수 없어요. 지금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게 이제 어디에 적혀 있냐면 게르만법에 적혀 있어. 샬리법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샬리법에 따라서 그 뭐냐면 딸의 그 상속지를 결혼을 통해서 사위와 그 집안들이 뭐냐면 가질 수 있다. 이런 걸 좀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혼테크나 이런 걸 되게 잘해갖고 땅을 상당히 넓혀갖고 처음에는 미약한 세였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나중에는 큰 세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름만 있잖아요. 예. 그 강에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버터기 때문에 살아남다.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살아나는 말도 있죠. 그래서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을 때 강한 거고 전형적인 게 카페 왕조의 어떤 특징인데 하여튼 이렇게 좀 볼게요. 그때 그러면 상황을 볼게요. 이때 이제 유국 카페보다 더 큰 세력들이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대제후들 입장 볼 때는 좀 자기들끼리 싸우기는 좀 그러니까 왕권이 미약할 수 있는 일드 프랑스의 공력만 지배하고 있던 이 유국 카페를 왕으로 세웠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의외로 이제 유국 카페에서 세운 카페 왕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예, 왕조 유지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는데 이걸 보면 첫 번째로는 정치적 안정을 바라는 교회에서의 지지. 왜냐면 강력한 왕이 있어야지 정치적으로 이제 안정될 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래야지 교회가 그 밑에서 이제 활발한 포교 활동도 하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있고 봉건적 이동에 따르면 최상위 군주의 왕이 있어야 돼. 일단. 그런데 앞에서 대제후드는 상위 군주 왕이 뭐냐 강력할 필요가 없죠. 미약한 국왕이 더 필요했던 거지. 자기가 뭐냐 말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다행히도 이제 아까쯤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일부 일체제에서는 첩이 준 자식들은 자식이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부인, 적부인에게 얻은 아들만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안정적으로 아들을 재생산했어요. 예. 그래서 장자를 계속 이제 아들을 했기 때문에 뭐냐면 그 장자가 이제 계속 왕위 계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결혼을 통해서 혼택을 해가지고 다른 제후들의 땅도 병합을 시켜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왕에게 세습 가능 같은 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건 요것도 있고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예, 이거는 장자제도 관련된 내용인데 하나 더 적자면, 예, 요거하고 관련돼 있지만 이때 세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그 왕이 계승한 세자들이 계속 나왔다. 그 왕자를 계속 생산하면서 뭐냐면 단절 없이 생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장자를 정해서 세자를 지명하고 그 세자가 계속 이제 어 아들이니까 아들을 계속 생산했다. 그래서 그 계속 유지가 됐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정치적 안정을 바라는 교회 시시, 공권적 이동에 따라서 왕위가 필요했던 거고, 그 다음에 세자를 지목할 수 있는 왕자가 계속 생산을 할 수 있었다. 계속 나왔기 때문에 뭐냐면 단절 없이 세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럼 언제 끊어졌냐? 요게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필립 4세 때 이제 보세요. 필립 4세 때가 이제 제일 전성기였거든요. 예, 뒤에 좀 얘기했지만. 근데 이제 루이 10세가 이제 왕이 되면서 그, 그 필립 4세가 3명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이고, 이게 이게 루이 14세 아들이야. 루이 14세 아들이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인데, 이 루이 14세 아들들이 쭉 있는데 얘네들에게 계속 딸. 그러니까 왕 그 아들이 생산이 안 됐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지 무슨 장자, 애들 아들 있어야지 뭐 그 뭐냐면 세자도 임명하고 이 사람이 또 왕에 세서 곧바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단절이 돼버린 거야. 딸딸딸하면서 아들을 생산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세자를 지목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왕조가 이렇게 그 결렬됐는데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동프랑크가 나오는데 갑자기 또 뭐냐면 또 서프랑크에서 동프랑크가 튀어나오는데 이게 좀 약간 그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그런데 하여튼 이제 동프랑크를 좀 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나중에 편집할 때는 좀 깔끔하게 왔다 갔다 안 하게 좀 이렇게 한 왕조 쭉 해서 편집을 할게요. 이게. 자, 동프랑크도 원래 동프랑크 왕조가 있었죠. 그런데 이 동프랑크 왕조들은 이제 대가 끊어졌어. 예.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작세 왕조, 오토 왕조가 이제 성립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이 오토 왕조가 계속 지속이 될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복잡해. 신성 로마 왕조도 여기 이제 그 뭐냐면 왕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요 왕계를 보면 먼저 오토 왕조, 작생 왕조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리에도 왕조가 있어요. 살리에 왕조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했던 왕조가 이제 뭐냐면 호헨슈테르트 왕조가 있어요.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던 프레드 1세나 2세 이런 사람들이 다 호헨슈테르트 왕조예요. 물론 중간에 이제 벨벨 왕조에서 약간의 이제 몇 명 왕조가 있었긴 한데 여기 잠깐 띄었어. 뒤에 좀 설명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헨슈테르트 왕조가 지나간 후에 뭐냐 또 왕조가 이제 혼란이나 어떤 특정한 왕조가 등장하지 못한 대공의 시대가 있었어요. 이때는 이제 황제가 없이 그 뭐냐면 황제 비어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갖고 이제 좀 혼란가 있다가 그다음 누르프가가 이제 집권을 했다가, 그때 이제 뭐 황금 친서 같은 것들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황제 계승 순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누르프가로 갔다가 그다가 이제 쭉 또 얘네들이 치고받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합스부르크로 넘어가요. 왕조가 좀 복잡하긴 하는데 주 왕조 명칭을 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왕조 계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중에 끝에 이제 있었던 가문은 합스부르크 가문이죠. 예. 예, 합스부르크 가문이 마지막으로 이제 신성로마 왕조의 왕국의 어떤 틀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내용을. 자, 동프랑크는 좀 약간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서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로마 문화가 좀 강력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랑크 왕국 간의 관련성도 있고 원래 그 프랑크 왕국 자체가 그 당시 프랑스 중심 갈리아 지역에서 출발했는데 요때 동프랑크는 오늘 독일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때 특징이 상대적으로 볼 때 로마 문화나 프랑크 왕국의 관련성이 좀 희박하다는 거죠. 칼 대제 이후부터 들어온 땅이기 때문에 좀 영국권이 좀 적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세력들이 강하면 부족장 세력들이 강했어요.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 공인하고 이끄는 부족장 세력들이 강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기억. 나중에 이제 그 뭐 오토 가문이라든지 호헨슈타인판 가문이나 이런 가문이 다 부족장 출신이야. 예. 이 부족장 출신들이 되게 이제 어떤 기운이냐면 예전에 이제 그 칼데제가 임명했던 그 대관들 있죠. 주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로 출발했던 가문들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임명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지역의 이제 토착세들을 그냥 인정해줬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동프랑크가는 직접 임명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주백이나 이런 병경백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았고 이런 사람들 그 가문들이 원래 대부분 공 가문 부족장세 그 가문이었어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카톨릭 왕조 지배받다가 오랫동안 이제 잠시 지배받다가 나중에 카톨릭 왕조가 쇠퇴하니까 이 주요 부족장 세력들이 독립을 획득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후부터는 이 부족장 세력들이 서로 왕조를 좋지 않은 과정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게 돼요. 그리고 동프랑크 왕국의 개통이 끊어지니까 이때 이제 뭐냐면 여러 이제 부족장들이 모여가지고 누굴 이제 선출했냐면 동프랑크 왕국 개부에서 끊어지니까 작생 왕조를 왕으로 선출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오토 왕조라고 하죠. 오토 1세가 제일 유명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왕이 됐던 사람이 하인리 1세인데 이 사람은 명목상 통일적인 군주일 뿐이지 실권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방 자치를 허용했고 부족적인 질방 할거주의가 계속됐고요. 그의 아들 오토 1세가 유명하죠. 이 아들 오토 1세는 그 당시 이제 좀 아버지와 달리 좀 강력한 군주권 행사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전에 프랑코 왕국이 했던 했던 것처럼 그 당시 정교 유착을 하죠. 근데 아까 정경유착인데 말이 이제 그 잘못된 것 같아요. 정경유착이 아니라 예, 실수를 하다 보면 이게 말이 헛나올 때 있어. 예, 정교유착이죠. 예, 이렇게 좀 수정해서 들어주세요. 앞에 제가 정경유착 무의식적으로 얘기한 건데 정교유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프랑크 왕국이 했던 것처럼 정교유착을 한 거야. 그래서 교회 세력을 자신의 이제 지지 세력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래서 요게 바탕으로 해서 정당성을 마련해서 다른 그 부족장 세력들 자발적으로 뭐냐면 굴복시키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큰 업적이 뭐냐면 마자르족이 공격했는데 이 마자르족을 그 당시 네이파트 전투에서 격파했죠. 그래서 이거 외워두세요. 네이파트 전투. 그래서 마자르족의 대규모 침략을 종집을 찍었다.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자신의 이제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종교 세력들, 교회 세력들을 끌어들이고 있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끌어들였냐면 종교 제후를 이제 만들었어요. 어떻게 종교 제후냐면 뭐 왕령지나 자기가 그 획득한 영토 등등을 해가지고 이걸 뭐냐면 유력한 주교나 수도원장이 줘요. 그러면 종교 그 주교나 수도원장은 이 사람이 이제 성직자일 수도 그 땅을 받았으니까 봉건을 받았잖아. 땅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또 재우기도 해요. 그래서 국왕에 대한 충성을 양수하게 되죠. 이게 종교 제후야.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지역도 뭐 종교 제후가 있긴 있지만 특히 많은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래서 유력한 주교나 수원장들이 그 왕으로부터 땅을 받고 밑에 이제 국왕에게 충성함으로써 성직자 제후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성직자이면서 또 제후 역할을 하게 되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이제 이민족의 침입이 맞다 보니까 강력한 왕권으로부터 도움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영토 확장을 내고 부르고르 왕국을 이제 보도 삼고 롬바디아 지역을 이제 정복하고요. 롬바디아 지역은 이제 그 저쪽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정통적인 부족장 세력 때 부족궁에 대항할 만한 뭔가 자기 밑에 있는 좀 세속 제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자기 친위 세력들을 좀 약성을 했어. 그래서 땅을 나눠줬죠. 이들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속 제후, 브루스테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양성해갖고 이들이 나중에 대귀족층이 형성됐다. 예. 그래서 강대 영자 사법권수한 대제후가 돼서 부족공 세력들을 뭐냐면 견제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황제가 있으면 이게 오토리스죠. 오토리스는 자신의 친위세에게 이제 뭐냐 땅을 줘서 세속제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종교제후를 또 만들죠. 기존의 부족공 세력들을 약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와 상당히 유착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에 진군해서 교황으로부터 또 재관을 받게 돼요. 그래서 독일 국왕이 황제를 겸하게 됐다. 이렇게 원래 황제는 노타르 쪽에 아까 이제 계보 좀 설명할 때 그 노타르 쪽으로 해갖고 그 당시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뭐 그게 힘이 없으니까 넘어갔고 그래서 다시 이제 독일 동프랑크 쪽으로 넘어간 게 황제가 그 당시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이때 신성 로마 제국 황제관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에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관을 받았던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받았던 그 칼데제가 받았던 황제관을 받은 거야. 계승한 거죠.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그 말은 나중에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토에드니 1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서야 이제 뭐냐면 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려지게 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불려진 건 아니고요. 요때 신성 로마 황제다라고 불려지고 그 후에 이제 이전의 황제들 이제 뭐냐 오토리스부터까지 그냥 소급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샤르리스상은 독일의 명목상 통일군주고요. 이념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로마 제국을 계승한 황제권은 왕권을 넘어갔고 보편적 권력을 얻게 되는 거죠. 왕은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고 황제라는 것은 그 지역을 넘어갔고 유럽 전 세계를 로마 대신에 로마 왕먹는 그 로마를 대변해서 로마 제국을 계승해서 전 지역을 통치했던 국가 그 지죠. 그래서 이제 그 황제권을 이제 중심으로 한 세속 권력과 그다음에 교황을 중심으로 한 이런 종교 세력들이 양대축에 의해서 보편적 권력들이 그 당시 중세 시대를 통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이제 뭐냐면 처음에는 협력 관계였지만 나중에는 또 대립 관계로 바뀌어서 황제권하고 교황권의 또 대립을 또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 그 황제권과 교황권의 대립이 이제 심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독일 국내 문제보다는 어디에 이제 관심이 있냐면 이탈리아에 관심이 있어. 이게 전형적인 문제야. 이미 이제 오토 가문 오토가 때부터 그런 그 오토 왕조 때부터 그렇게 이제 시작했는데 이탈리아에서 이제 교황을 장악해야지 자기 세력을 집어넣어야지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왕위 계승이나 황제권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걸 통해서 또 독일 제후들을 통제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후에 여러 왕들을 보면 물론 이제 왕들 중에 이탈리아 문제보다는 독일 국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이탈리아 문제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독일 통일이 늦어졌어. 네. 그래서 신성로마 제국이 그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의 왕들은 중앙 집권의 구심점을 잡을 수 있는데 그와 달리 구심점을 잡지 못했던 이유가 오랫동안 자국의 문제보다는 그 이탈리아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거는 황제권 자체가 교황에서 권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 그래서 교황은 자기 세력은
뭐냐면 안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국내 문제에 너무 개입하다 보니까 그 독일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상대해주고 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했던 왕조가 살리에도 왕조죠. 그래서 이제 뭐 코란도 2세가 있는데 코란도 2세, 하이니 3세 뭐 이렇게 있는데 뭘 그냥 듣보자 망이에요. 그래서 그 코란도 2세 때는 그 남프랑스 일대 지배했던 부르군도 왕국을 병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스탈리아스는 가신 계층을 이제 선발했다. 그래서 이들은 좀 평민 출신이에요. 농민이나 농노 출신으로서 주로 행정관리나 전사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수족 역할을 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앞에서 만들어놨던 세속제후도 있죠. 이 세속제후들이 이제 더 힘이 강해져갖고 자기 밑에서 왕권 밑에서 이제 놀지 않고 다 독립하려고 하니까 이런 세력들을 다시 육성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세속제후나 뭐 이렇게 이런 세력들을 제후들 통제를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이 3세 같은 경우에 독일 전체를 평정해서 교회를 지지했고 프리스텐 같은 경우 왕권 강화를 부기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적극적으로 또 육성했다. 하이 3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회 개혁 운동을 또 지지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 3세 운동.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 4세가 이제 하이 5세 쭉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한 5세 이후에 다시 이제 왕계 계통이 끊어지니까 두 개의 가문이 등장을 하게 돼요. 어떤 가문이 등장하냐면 여기 있나? 하나가 벨페궁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앞에서 얘기한 호인슈타우트의 가문이죠. 얘네들이 대립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황제권을 황제 지위를 둘러서 대립을 하고 그래서 이제 대립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처럼 이탈리아 국내 문제도 더 간섭하게 되죠. 왜냐 자기가 황제가 즉위하고 인정받으려면 교황의 인정이 필요하니까 교황을 자기 사람으로 이제 뭐냐면 심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탈리아 안에서도 각 가문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벨페 가문은 겔프파가 지지라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호헨슈타인파는 기베리파가 막 지배하고 뭐 애울 필요 없어요. 이쪽이 좀 교황하고 가깝고 여기는 예전에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그 귀족들로 구성돼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국내 문제도 이렇게 정치 세력이 이게 분열돼. 네. 결국에 최종적인 이제 승리자는 어떤 가문이냐면 호헨슈타인파 그 공가가 차지하죠. 그래서 호헨슈타트 왕조가 만들어지죠. 프리드링 1세부터 해서 요거는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독일은 예전에는 주로 독일 문제 나오면 이제 어디가 주로 나오냐면 근현대 부분이 나왔어요. 비스마르크 이런 부분이.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왕조는 뭐 영국이나 프랑스 왕조가 나오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뭐냐면 그 시험문이 나왔죠. 프리든 2세나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독일 중세 왕조도 좀 공부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또 맥이 끊어져.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맥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영국이 갑자기 또 등장을 해요. 영국이. 예. 그 영국 왕조 보기 전에 이제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79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79번이에요. 그럼 영국의 왕조를 보죠. 엄밀히 말하면 영국 왕조가 하지만 영국이 이제 크게 4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일랜드 지역하고 그다음에 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이렇게 되니까 주로 이제 잉글랜드 중심으로 보는 거야. 영국은. 그래서 영국의 왕조의 순서를 좀 볼게요. 잉글랜드 왕조 순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앵글로색슨 왕조가 있다고 했죠. 앵글로색슨 왕조. 그 앵글로색슨 왕조가 이제 7개 왕조가 있었어. 7개. 각각의 왕조가 있었고 중간에 이제 대의인들이 놔서 있다가 얘네들 이제 대일로 땅을 두고 이제 뭐냐면 내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후에 이제 그 또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누가 쳐들어오면 그 다시 덴마크 쪽에서 또 공격을 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덴마크에 공격해갖고 앵글색슨 왕조가 이제 6개인가 왕조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유일하게 남은 왕조가 어떤 왕조냐? 에세스 왕조가 있었어요. 에세스. 이 에센스 왕조가 7개 왕조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어. 결국에는 이 세력이 이제 뭐냐 심해 키워가지고 결국에는 또 노동만족들 물려내고 평화성을 막고 이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7개 왕조 통합을 해죠. 그게 통일 앵글색슨 왕조예요. 예, 그 앵글색슨 왕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잠시 또 덴마크에서 또 쳐들어와. 그래서 잠시 또 뭐냐면 앵글색슨 덴마크 왕국, 연합 왕국이 있다가 나중에 또 덴마크와 손절하죠. 그리고 나서 앵글색슨 왕국이 만들어져요. 통합된 앵글색슨 왕국이죠. 그래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노동 왕조 넘어가고 프렌테진스 왕조, 랭커스크 요코에서 투도 왕조, 스토트 왕조. 그래서 있다가 하노버 왕조, 윈조 왕조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중간에 하노버 왕조가 있고 약간 이제 맥이 끊겨 있어요. 이게 하노버 왕조가 곧바로 윈조 왕조는 아니고요. 약간 이제 중간에 뭐 빅토리아 여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 때 이제 뭐냐면 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모계 혈통에서 왕조가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북의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로 넘어가지만 여기에서 이제 한국 왕조가 끊어지고 대신에 그 남편이 있어요.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왕조 코보 고타 왕조인가 그래. 예. 제가 이제 근데 섹슨 코보 고타 왕조라고 해서 독일 계통의 이제 그 왕조인데 남편이 독일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코보 고타인가 하여튼 그래. 고타. 예. 그래서 이제 이 고타 코보 고타 왕조가 이제 지속이 됐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1차 세계대전 때 이때 이제 그 전폭기 이름 중에 그 코보 고타인가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반독 감정이 심하니까 이걸 왜 독일 왕조 명칭을 쓰냐 독일식 그래갖고 오늘 윈조 왕국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예. 빅토리 여왕 때 섹스 코보 고타로 왕조가 넘어갔다가 윈조 왕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윈조는 그 당시 이제 별궁을 얘기할 거죠. 예.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윈조 왕가가 조지 1세부터 지금까지 쭉 지속이 됐다. 조지 1세가 아니라 그 여기 윈조 왕조가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그렇게 지속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노 왕조가 조지 1세부터 시작해서 빅토리아 여왕까지 이거 섹슨 고보 고타 왕조가 그 당시 이제 그 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들 바뀌어서 윈조 왕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드워드 7세부터는 그 왕조가 쭉 지속이 됐다. 윈조 왕조가 예. 뭐 복잡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섹슨 통일 왕국을 볼게요. 자, 통일 왕국을 보면 앞에서 이제 엑센스의 그 알프레드 대왕이 대인족의 침략 과정에서 통일했죠. 그래서 그 6개 왕조가 다 멸망하고 대인족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한 개 왕조가 이제 엑센스 왕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엑센스 왕조 다시 이제 수복해갖고 통일 왕국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보통 영국의 왕실은 이 알프레드 대왕을 이제 뭐냐면 그 근거해갖고 형성이 돼요. 예. 그래서 알프레드 대왕의 후손만이 영국의 왕실이 될 수 있어. 뭐 외계든 외쪽 부모 쪽, 그러니까 어머니 쪽이든 그 다음에 아버지 쪽 등 그 알프레드 대왕의 후손 피가 들어가 있어야 돼. 예. 자,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는데 그 왕량은 전국에 상대돼 있고 국왕은 지방법정에서 벌금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을 거야. 징병제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모든 성령 남자들이 번역의 의무를 지게 되고 임명권은 주장관 임명하고 교체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주교와 스토운장의 임명권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위태 게모트에서 국왕 자문기관 동시에 국왕을 선거에서 뽑았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국왕을 선거에서 뽑았다고 해서 완전히 모든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알프레드 왕 계통에서 뽑고 사전에 대개 보면 이제 그 왕자들 중에 한 명을 정해놓고 인정하고 나서 형식적으로 승인해 주는 제도야. 이 선거를 통해서. 이건 독일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주법정하고 대일로 지역을 인정해서 동북부 지방에 그들을 할애하고 고유한 법과 수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얘네들도 이제 거의 잉글랜드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대일로 지역인데 뭐 대일육도 그 후에도 계속 쳐들어와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한번 이제 도닥인 거고 다시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덴마크 왕이었던 카노트가 대항대를 이끌고 영국에 침입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연합왕국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 카노트는 이제 뭐냐면 두 개 왕국의 동시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덴마크 왕이면서도 잉글랜드 지방의 왕이 하죠. 그렇지만 카노트 왕국은 이제 세금만 징수할 뿐이지 영국 법과 간섭을 그대로 존중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알프르 대왕이 만들어둔 기반을 바탕으로 통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중에 다시 이제 독립해 나가죠. 예. 그 앵글 색슨 왕국이 여긴 안 나왔지만 독립해 나. 그래서 앵글 색슨 왕국이 이제 카노트의 지배를 벗어나갔고 그 뭐냐면 독립해 나와서 그때 이제 알프드 계통의 왕이었던 왕계였던 에드워드 고의 왕이 계승이 돼요. 이 사람이 알프드 계통이군요. 예. 예. 자,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딴짓거리 하면서 나도 그 알프드 개왕 그 왕의 혈통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그 아, 그러니까 알프드 계통의 왕이 이제 등장하고 나서 그러니까 잠깐 말 좀 했네요. 예. 에드워드 고양이 이제 알프드 계통의 이제 왕이 즉위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양이 후계자가 없이 이제 사망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 후계자 없이 사망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그 외사촌이었던 노르만디 공의 원념이 왕위 계승자로 나서게 됐죠.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계승하는데 그때 이제 위탄에서 왕이 이제 선출됐던 사람은 원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같은 이제 알프드 계통이었던 하워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SS100인데 선출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식으로 위탄회에서 선출됐던 사람이고 요거 그 뭐냐면 원년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어머니 쪽에 갖고 외삼촌이죠. 외사촌이 있던 이제 그 뭐야 고향 외사촌이었던 노만이 원념이 이제 자기도 받았다면서 나왔던 거고 결국에 대입하죠. 원래 정통성은 그 당시 이제 누가 있었냐면 앞에서 얘기한 위탄회의에서 선출된 메세스 백이었던 하워드가 뭐냐면 정통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 노만국이었던 그 원리엄은 자기도 정통성 있다 하면서 그 고향의 외사촌이라고 해갖고 외사촌이라고 해서 쳐들어와. 그리고 나서 둘이 이제 결판을 뭐냐면 했던 것이 뭐냐면 헤이스팅즈 전투죠. 그 헤이스팅즈 전투에서 승리해서 영국 왕이 올렸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윌리엄 정복한이 헤이스팅즈 전투에서 하도들 부대를 격파하고 정복 영국 왕이 올렸는데 헤이스팅즈 전투가 어디냐면 요거 예전에 지명 문제 한번 나왔어요. 영국과 프랑스의 이제 중간에 뭐가 있냐면 도보가 있죠. 도보 해협을 건너가지고 요쪽 지역에 약간 떨어진 데 여기가 헤이스팅즈 전투야. 네,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헤이스팅즈 전투에서 뭐냐면 이겨서 결국에는 이때 이제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노르만 왕조를 열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전투 이후에 유럽 대륙의 봉건 제도가 영국에 이식돼요. 자, 유럽의 봉건 제도가 유럽에 이식되고 그리고 이제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국이 예전에는 잉글랜드가 유럽하고 좀 벌도로 놓았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 전투 이후부터는
그 프랑스 계통의 노르망 왕족이 영국에 들어와서 이제 통치하다 보니까 영국이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이고, 유럽 대륙과 밀접하게 영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헤이스팅스 전투 이후 유럽 대륙의 봉건 제도가 유럽을 인식하고 영국의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유럽 대륙과 밀접한 영향을 갖게 된다. 그리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원념의 정복 그 왕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아까 제가 인증번호 얘기했죠? 예, 얘기한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